전국의 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주 끝장 4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고려시대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제 탓인가요? 아니면은 에듀윌에서 저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준 건가요? 14강 만에 이게 끝내라고 줬는데요. 그래서 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사가 내용을 좀 압축시키기가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 나오는 부분이 또 지역적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부터는 좀 속도를 낼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대사 정치까지는 다 했어요. 그래서 미처 끝내지 못했던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부분 마무리하고요. 바로 고려시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좀 낼 거고요. 그리고 설명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이해가 되도록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강좌나 심화 강좌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삼국의 경제 부분인데 수치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여기서 자, 한능검이 끝나는 그날까지 농민이라면 해야 되는 의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이든 다 똑같아요. 농사지음은 일부분을, 특산품을, 그리고 저처럼 또 여기 보시는 강의를 보시는 많은 남자분들, 건장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통은 여기서는 15세지만 그 이후부터는 16세부터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어떻게? 국가 공사에 동원될 의무가 있고요. 나의 노동력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또는 군대 훈련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군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 요 3가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하나만 기억하자면 기억나세요? 고구려에는 고국천한테 진대법이 있었다라는 거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공업인데 시장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또 기억나세요? 했던 거 복습입니다.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암달이 났던 지증왕 때 원래 신라 경주 동쪽에 큰 시장이 있었습니다. 동시.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동시전. 이게 신라 거다라는 거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신분에 따른 경제생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힘들었죠. 맞죠? 그 다음에 신문제도입니다. 신문제도 보시게 되면 뭐 이렇다라는 건데 안 나옵니다. 몰라도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입니다. 자, 여기는 했던 것도 복습이에요. 고구려에 있었던 사회 풍습을 제시문에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는 뭘 기억하시면 될까요? 기억나세요? 부여와 마찬가지로 일책 12법. 그 다음에 형사, 치수제, 소옥제, 그리고 제천행사로 동맹, 그 다음에 귀족들이 모였던 회의가 뭐가 있었습니까? 가들이 모였던 제가회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대법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백제입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알만한 게 필요가 없고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백제는 회의가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까? 귀족들이 모였던 정사암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라입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나옵니까? 기억나세요? 왕호변천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왕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왕호변천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백회의가 있었다, 골품제도가 있었다, 화랑도가 있었다. 찾으면 정답.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랑도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요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독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원래는 동아리 원시 조직이었습니다. 원시 신앙 조직. 동아리였어, 동아리. 이 동아리였던 걸 기억나세요? 누가?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때 어떻게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면서 수많은 인재가 등장했다라는 거. 김유신, 관창 같은. 그리고 이 화랑도의 행동 강령이 뭡니까? 원강 스님의 세속 5개였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골품제도. 자, 골품제도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오면 요 표를 다 줘버려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신분제도가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노급제가 있었다, 관료전일 지급하였다, 뭐 이런 거, 동시전이 있었다, 신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 골품제를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골품제는 제가 이미 예전에 살짝 흘리듯이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뼈골. 태어날 때부터 품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성골입니다. 성스러운 뼈를 가진 사람. 엄마, 아빠 둘 다 왕족인 경우. 저와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여기 있는 진골. 진골은 뭡니까?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만 왕족인 경우. 맞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골이 자꾸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성골이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골 출신 중에서 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태종무열왕 김춘추죠.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그러면 이 왕이 될 수 있는 진골은 모든 관직을 다 갈 수가 있지만
엄마 아빠가 왕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내신 만점, 수능 만점을 맞아도 서울대를 갈 수 없는 애들이 등장을 합니다. 6두품, 5두품, 4두품. 그래서 6두품은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찬이 맥시멈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골품제를 통해서 정답을 찾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단독으로 문제를 나오면. 다음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첫 번째, 뭐? 관직 진출에 제한을 두었다. 찾으면 정답.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일상생활에까지도 제약을 가했던 게 바로 골품제도입니다. 기록에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우진 않지만 이때는 진골 귀족만이 옴니 팬티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속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왕족이에요? 아니죠. 노 팬티예요. 저도 어떻게? 노 팬티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빗의 크기까지, 빗의 재질까지 다 일일이 규제를 했던 게 바로 골품제도다라는 거. 그래서 골품제도가 문제 나오면 정답은 관직 진출에 제한을 두었다. 정답. 또는 일상생활에도 제약을 가하였다. 두 개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삼국의 학문, 유학입니다. 자, 유학을 가리키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충가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기억나세요? 소수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던 소름 돋았던 소수림왕 때 태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이긴 하시지만 심화를 준비하신다면 경당까지도 원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당은 지방에 만든 고구려가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경당이란 키워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하 고구려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백제는 오경 박사, 유학 경영 5개를 마스터한 사람. 신라의 임신서기석, 이 임신서기석은 응애예요. 그 임신이 아니고요. 임신년에 화랑 2명이 약속을 한 걸 기록한 거예요. 돌에다가. 뭐? 여러분들 또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세요. 중3 때 절친이었던 친구와 고등학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을 해요? 야, 영수야, 우리 힘을 모아서 열심히 열콩해서 3년 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학으로 한번 가보자. 인서울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생각과 다르게 녹록지 않습니다. 맞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녹록지 않아요. 그것처럼 그 전에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화랑 2명이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화랑이 되는데 열심히 수행을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나라에 충성을 하고 뛰어난 화랑이 한번 되어보자 라는 게 바로 임신서기석에 적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뛰어난 화랑이 되자. 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임신서기석이 나왔을 때 이거는 유학의 발달, 신라에서 유학을 강조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편찬이에요. 자, 역사서의 편찬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본 레벨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심화를 만약에 다시 변경을 해서 시험을 치신다고 하시면은 여기가 정답으로 잘 걸려요. 자, 기억나세요? 역사책은 각 나라의 정성기 왕들이 내가 잘난 걸 자랑하기 위해서 왕의 위용을 뽐뿌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최고의 정성기를 끌어놓은 누구? 근초구왕 때 고흥이란 아찌를 통해서 석이라는 책을, 신라는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때 거친 아저씨, 거칠부가 국사를, 그 다음에 고구려는 살수대첩의 승리를 거뒀던 아주 영양가가 있었던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신집이라는 역사책을 썼던 게 바로 뭡니까? 여기 삼국의 역사서 편찬이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불교입니다. 자, 불교는 여러분들이 깊은 내용 필요 없고요. 예전에 잠깐 설명했었잖아요. 불교를 왜 삼국이 받아들입니까? 민들의 마음을 고차원적으로 어떻게 통합시키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압축 강의니까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각 삼국이 누가 불교를 받아들였냐. 맞죠? 기억나십니까? 고구려는 불교라는 거는 소수만이 받아들여서 공인하면 되는 거예요. 소수림왕. 그 다음에 신라는 법으로 공인하면 됩니다. 법으로 응행했던 법흥왕. 그 다음 백제는 좀 왜 해달라 그랬죠? 백제는 누구? 침류왕 때다라는 거. 이거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끝났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왕들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버풍왕 때는 2차 돈의 순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서로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불교입니다. 불교를 이렇게 땡겨왔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이거예요. 왕이 즉 부처다. 왕즉불사상. 내가 부처. 니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 내가 니들을 구해줄게. 그러니 어떻게 내 말을 잘 따르라. 라면서 왕권 강화에도 이용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내용 끝났고요. 자, 넘어가시게 되면 도교입니다. 자, 도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그래요. 또 도교를 하려면 또 도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바빠요. 맞죠? 바쁩니다. 2주 짧게 가는 거지만, 맞죠? 2주 특강이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맞죠? 자, 이번엔 도교입니다. 도교도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자, 우리 보시면 앞에 봤던 스님들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교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도사들, 도교에 있는 이런 도사들의 최종 목표는 신선이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신선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선이 좀 와닿지가 않는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만났던 누구? 에헴, 이덕기간 이덕기냐, 여덕기간 이덕기냐, 에헴. 그 산신령님 생각하시면 돼요. 산신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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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령님. 자, 보세요. 어릴 때 만났던 산신령님이 혹시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맞죠? 산신령님은 죽지 아니합니다. 불사신, 불사조예요. 맞죠? 불로장생입니다. 이제 감이 오죠? 도사들은 꿈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면 죽지 아니합니다. 불로장생을 꿈꿨던 게 도교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도교와 관련된 유물을 아셔야 돼요. 도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 다 주고 다음과 관련된 유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도교 유물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도교 유물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다음 유물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도교와 아까 방금 관련됐던 내용들 찾으면 정답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도교 문화재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판소로 가볼게요.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백제금동대학로예요.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주작입니다. 주작. 새요. 새. 봉황이죠. 봉황.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릴 때부터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봉황을 타고 다닌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죠. 타면 사이비 종교입니다. 큰일 나요. 맞죠? 이거 누구 거? 산신령님, 도교와 관련된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백제금동대학로는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능상리 고분군에서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백제 거다라는 것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또 이 도교와 관련된 유물이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산수무늬 벽돌이라는 게 있어요. 뻥긋뻥긋 솟았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바로 산에 사는 사람 누구? 산신령님, 도교와 관련된 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그려진 사신도라고 있어요. 사신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와우. 이 사신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뱀과 거북이가 믹스된 동물이에요.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 누구? 우리 산신령님, 산신령님, 산신령님. 산신령님입니다. 또 도교와 관련된 유물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산천순배 신선사상 불로장생 현세구복 맞죠?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무도, 그 다음에 백제산수무늬 벽돌, 그 다음에 백제금동대학로입니다. 맞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그린 그림이랑 똑같아요. 완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또 하나 챙겨왔어요. 맞죠? 사기당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정도 크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사고 봤더니 웬열 이렇게 코딱지만 할 줄이야. 반품하고 싶지만 뜯으면 안 된대요. 사기당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남자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똑같이 그렸어요. 뱀과 거북이가 믹스됐던 현무도, 그 다음에 또 사신도 중에 한 명이었던 청룡도, 이것도 다 신선이 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 산신령님. 요 유물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된다? 도교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인데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령왕릉의 지석인데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천문학의 발달입니다. 다 필요 없고 여기 보시면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만들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첨성대는 누구 때? 신라 거고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첨성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백제 칠지도 했던 거 복습입니다. 칠지도 기억나세요? 바로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건네줬던 거.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교류, 백제와 외와의 교류 찾으면 정답.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칠지도, 신라의 금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고분양식이 있어요. 자, 고분양식 같은 경우도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자, 고분양식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나라들이 초창기 때는 비슷한 형태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다 하나의 무덤 스타일로 똑같이 귀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약간 판서를 잠깐 가자면요. 고구려와 백제가 둘 다 돌무지 무덤이고요. 신라만 유일하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끝판대장으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돌무지 무덤은 뭐냐? 고구려와 백제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왕이 죽었어요. 아,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덤을 만드는 돌무지 무덤은 말 그대로 돌무더기를 까서 올리는 게 돌무지 무덤이에요. 내가 죽으면 돌무더기를 까서 올리는 게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뭐냐? 신라에. 요게 보통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좀 특이하거든요. 도면도가. 보시게 되면 니들 어떻게 오랑캐니? 양아치니? 어떻게 왕에다 바로 돌을 까니? 이건 아니지. 덧널이 하나 추가됐잖아요. 제가 꼴까닥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 잘 죽었쩡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제가 죽으면 덧널 나무로 관을 짜줘요. 그리고 나서 똑같아요.
돌무더기를 까솔리면 됩니다. 돌무더기를 까솔린 게 바로 돌무지 덧늘 무덤이에요. 그러면 이 무덤의 공통점은 뭡니까? 안에 지금 무덤 안에 공간이 있다 없다? 공간이 없죠. 그러면 벽화를 그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희대의 도둑놈이에요. 도둑님이 돼서 어떻게 여기 쓱 들어갔어요. 물건을 훔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왜? 파고 들어가면은 돌이 계속 무너져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물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도굴이 어렵기 때문에. 맞죠? 자,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 마지막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냐? 동굴 스타일의 돌로 된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떠올려보세요. 뜨거운 여름이 되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보통 어디로 가냐? 그래요. 동굴 대탐험 갔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멘탈이 약한 어린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못 들어가요. 엄마 여기 넘나 아름다운 곳. 엄마 넘나 시원한 곳. 나가겠지롱 라고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동굴 딱 보면은 입구는 코딱지만 하잖아요. 맞죠? 동굴 스타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 공간이 커지면서 돌로 된 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로 된 방이 등장하니까 이때 뭘 그릴 수가 있을까요? 벽화가 이때 등장을 하겠죠. 맞죠? 그리고 공간이 안에 넓다 보니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안에 방이 있는 거예요. 유물 훔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도굴이 쉽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여기서 백제만이 가졌던 특별한 무덤이 있죠.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슨 무덤? 무령왕릉이 중국의 스타일을 받아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던 벽돌 무덤 양식의 무령왕릉. 그래서 무령왕릉은 누구와 누구와의 교류? 백제와 중국과의 교류 찾으면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가볼게요. 자,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로 쌓아올린 건데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장군총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여기 벽화가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벽돌 무덤은 중국의 남조 영향을 받았던 무령왕릉이 대표적이고 돌무지 덧날 무덤은 신라 스타일.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에 장군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계로 가시면 굴식 돌방 무덤인데 우리가 앞에 봤던 벽화들이 다 여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맞죠?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돌무지 무덤 기억나세요? 우리가 요걸 하기 위해서 또 왔어요. 장군총과 속촌호수 여기에 있었던 속촌동 고분이 무덤 스타일이 똑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둘 다 돌무지 무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백제 건국에 크게 기여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웅진시대부터 해서 굴식 돌방 무덤이 등장을 해요. 특별한 사례로 벽돌 무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 남조 스타일이고, 그래서 시험에는 벽돌 무덤 던져놓고 벽돌 무덤에 무령왕릉을 던져놓고 다음 무덤의 주인과 관련된 업적, 무령왕릉의 업적 묻는 것도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 또 여전히 그 다음에 능상리 고분군 여기서 뭐가 나왔다 했습니까? 백제금동대학로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돌무지 덧늘 무덤입니다. 여기 어렵고 벽화가 어렵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천마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천마도 그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거 두 개 무덤 스타일이 똑같다라는 거고 했던 거 복습이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 도면도 자 이게 벽돌 무덤, 벽돌집 쌓은 것처럼 요게 굴식 돌방 무덤 들어가면 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돌무지 덧날 무덤 나무관 짜고 돌무더기 오로로 깔고 흙 덮은 거 시험에는 요 도면도를 던져놔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다음 그림과 관련된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굴식 돌방 무덤에 이런 오답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요 도면도를 주고 다음과 같은 무덤을 제작하였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만이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화랑도가 있었다, 화백회의가 있었다, 동시전이 있었다 이런 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무령왕릉 그 다음에 여기는 고구려 고분벽화 있는 천장이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를 직접 갔었어요. 뭐 동진이와 함께 역사 탐방대는 갔었는데 안에서 사진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빛 때문에요. 맞죠? 그래서 안타깝게 찍지는 못했고요. 여기가 돌무지 덧날 무덤의 대표적인 천마총이에요. 맞죠? 그러면 천마총에서 발견된 이 천마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천마도는 그러면 벽화일까요? 벽화가 아닐까요? 벽화가 아니겠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벽화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이건 뭡니까? 띠기딕 말을 탈 때 말한장입니다. 말한장. 그래서 요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겁니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거고요. 그리고 건축입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는 탑만 아시면 되는데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백제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황룡사지 기억나십니까? 황룡사라는 절을 만든 거는 진성행이던 진흥왕. 그리고 황룡사 안에 있었던 황룡사 구층목탑을 만든 거는 누굽니까? 바로 선덕여왕이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거고 탑입니다. 여기 아까처럼 익산 미르사지석 탑. 지금 현재 남아있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보통 사진은 이렇게 허물어진 걸 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탑이 부서졌네? 어허, 가장 오래됐구나.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그리고 무왕 때고요. 그러면 찾으면 이 사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이요. 여기다가 시멘트를 발라버린 거예요. 훼손을 덜 시키겠다고. 그래서 보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수 작업이 들어갔는데 계속 완성한다는 말은 들어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완성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탑이에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평제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딱 이 탑을 보면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길다 보니까 사람 시선이 여기로 딱 쏠리게 되는 거예요. 탑에 집중하게끔 만듭니다.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평제탑이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백제를 멸망시켰던 당나라의 소정방이라는 아치가 백제를 점령하고 나서 요 탑에다가 나 백제를 점령했어요 라는 걸 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를 평정했던 탑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하면 부여정림사주 5층 석탑 사진을 찾아서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경주 분황사 모증 석탑은 뭐냐면 이거예요. 통일되기 전에 신라 석탑인데요. 모전, 깎을 모, 벽돌전, 벽돌을 깎아서 쌓아 올린 스타일의 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전 석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라의 분황사 모정 석탑이구나. 요 사진 또 찾으면 정답이에요.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불상입니다. 불상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영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요 사진 주고요. 크기가 7cm예요. 여기 보면 요 불꽃 모양이 광배입니다. 이 부처님의 진리, 지식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탁 뒤집으면 뒤에 영가 7년이라 그래서 고구려나가 적혀 있고 고구려에서 만든 걸 알 수 있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거다라는 거고요. 요 설명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사진에서. 그 다음에 백제 서산 용령리 마의 열의 삼존상. 백제의 미소라고 부릅니다. 맞죠? 정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아침, 점심, 저녁 햇빛이 비치는 양에 따라서 얼굴 미소가 달라진대요. 찾으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와 같은 미소를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보면 여기 경주 배동 석조열의 3종 일상이에요. 맞죠? 푸근한 자태.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정답이 된 적은 없지만 다른 문화재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론 들어가요. 자, 그리고 불상입니다. 불상을 보시게 되면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열심히 잘 만들었다라는 금동미륵방가 사유상. 맞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었다라는 목종미륵방가 사유상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일본에게 영향을 끼쳤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불상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석은 강개토 대왕릉비 중원 고구려비 다 설명했습니다. 넘어갈 거고요. 사택지적비는 아까 도교와 관련된 거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택지적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 인생 더덥다. 뭐 별거 없구나 라는 글을 쓴 게 사택지적비입니다. 도교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도교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없습니다. 북한산 순수비 하나만. 이거는 우리나라 국보 3호고요. 김정희가 금석 광록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는 신라진흥원 거예요 라는 걸 밝혀냈다라는 거. 예전 앞에 강의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 자, 여기에 아주 은혜로운 스님 해자. 해자 스님이 일본의 쇼토쿠 태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또 어깨 담이 걸렸던 단짐 스님. 이 단징 스님이 일본에 건너가서 호류사 금당벽화를 남겨요. 그래서 붓, 벼루, 종이 같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걸 전해줍니다. 그리고 백제. 백제는 니들은 아직 멀었다. 아직 일본의 또 태자를 가리킵니다. 해자 스님처럼요. 그 다음에 백제 성왕 때는 노리사치계. 스님 이름이에요. 백제 성왕 때 처음으로 일본에게 불교를 전해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야에서는 스에끼라는 토기를 또 일본에 전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지금 앞에 봤던 요 불상이 여기. 그 다음에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랑 고구려의 수산이 고분벽화. 무덤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가야의 톡이 일본의 스에끼라는 톡이 똑같아요. 요거 다 주고 타이틀 제목. 고대 삼국과 누구와의 교류. 가야와 일본과의 교류. 찾으면 정답. 맞죠? 그리고 여기 내용은 뭐 다 해드렸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본의 고대 문화였던 아스카 문화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서역입니다. 또 서역은 또 그래요. 또 변신해줘야 됩니다. 바쁩니다. 자, 또 바빠요. 가요. 아라비안 나이트. 자, 여기는 서역이에요. 저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대 삼국과 교류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구려 고분벽화의 각조청인데 여기 머리 이렇게 딴 거 보이죠? 요거는 서역의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눈이 매부리코, 코가 매부리코, 눈이 부리부리부리하고 쌍꺼풀 있는 눈. 요거는 서역의 스타일입니다. 흔히 구라가 아니고요. 저의 눈이 바로 흔히 말하죠. 조선의 미라고. 미안해요. 조선의 가장 에버리지 평균적인 눈이 원래 저의 눈입니다. 쌍꺼풀 있고 옆으로 쭉 째진 눈. 그래요. 조선의 미예요. 자, 그리고 돌아가서 밑에 보면 여기는 저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쪽에 궁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프랍시아이라고 궁전이 있는데 거기 궁전에 그려진 벽화예요. 보시면 끝에 여기 두 명 있죠. 이들 두 명이 모자가 이거예요. 고구려 사람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아, 고구려 사람이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 거기에 그려진 벽화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들이 온 거 보고 그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딱 봐도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닙니다. 요거 로마, 페르시아 물건이에요. 그래서 신라 왕의 무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 고대 삼국과 서역이 교류했구나. 고대 삼국과 서역과의 교류 찾으면 정답. 요 유물이 나왔을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일 신라 시대 때 발견된 무인석상인데요. 보세요. 매부리코, 눈 부리부리부리부리한 눈. 조선의 미는 접니다. 저예요. 갑니다. 옆에 또 황금보검도 서역에서 건너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로 갈게요. 똑같은 세 가지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민정문서가 있는데 민정문서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아직까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이거를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이 문서를 뭐라고 하냐면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문서라 생각하세요. 민정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사가 개정이 됐어요. 밑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그때부터는 촌락문서라고 배우긴 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민정문서로 아시면 되고요.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구주 오소경, 광역시 개념에 있었던 그 오소경에서 서원경입니다. 서원경, 오소경 중에 서원경에 있었던 마을의 촌락의 주인 촌주가 우리 마을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10대가 몇 명, 20대가 몇 명, 우리는 마을에 뽕나무가 몇 개, 말이 몇 개, 소가 몇 개, 이거 다 조사한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시험에 나오면 설명이 이거 다 나와요.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서원경에서 만들어진 문서고요. 오, 설명 다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음을 만든 목적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간단하죠. 아, 우리 마을에 남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지.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지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노동력 징발.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 몇 명인지 알아야지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노동력 징발, 그 다음에 뽕나무 몇 개, 말이 몇 마리고 왜? 바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세징수, 노동력 징발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지제도. 다 필요 없고 관료전, 노급, 정읍, 정전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신라의 토지제도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시급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건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시급은 노급이랑 혜택이 똑같아요. 다만 주는 사람이 다릅니다. 누구한테 주냐? 왕족이나 아니면 공신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중요한 거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와의 교류인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라의 국제무역항이 울산이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2020년인 오늘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지금도 그래요. 옛날엔 어땠을까요? 더 심합니다. 이 시기로 가게 되면 전체 인구의 한 70%, 80%가 수도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 장사치입니다. 장사꾼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와 가까운 항구가 국제무역항이 되는 거고 거기 내려서 수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라에는 그래서 울산이 국제무역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 두 번 보고 짱 보고 왔지. 청해진을 설치를 하면서 해상무역을 장악합니다. 1년에 300억 이상을 벌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택배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도로 봐야 되겠다. 여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봅시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거 없지만 하나만 더. 발해 같은 경우는 5경 15부 62주 중에 15부에 있었던 솔빈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이 유명해서 말을 수출했다. 발해 내용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해 경제. 신라는 신라도를 통해서 교류했다라는 거 했던 거 복습입니다. 지도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청해진 여기 있었습니다. 완도예요. 그러면서 여기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중국의 물자와 사람들을 안전하게 신라와 일본으로, 신라의 사람들과 일본의 사람들과 물자를 안전하게 다시 중국으로, 지금으로 치면은 택배를 하는 거죠. 한진 택배 같은. 엄청난 마진을 땡겼고요. 그리고 이 장보고가 만든 절이 있습니다. 쌍둥반도 지역에 법화원이란 절을 만들었다라는 거. 자, 이때는
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절로 가는 것이 여기 쌍둥반도예요. 삐져나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쌍둥반도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각자 역할에 맞춰서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중국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신라인들이 사는 마을인 신라방, 신라촌, 신라인들의 자치기구였던 신라소, 신라인들이 다니는 절이었던 신라원, 사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법화원이 있었던 거고요. 장보고가 만들었던. 그 다음에 발해 사람들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또 발해 사람들을 위한 여관을 만들어줘요. 발해관. 그 다음에 신라가는 신라들이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골품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넘어가고요. 발해 사회구조 이거 다 했던 내용 반복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라말의 사회모순 이거 다 했던 내용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국학은 뉴스페퍼킹 신문왕 때, 독서 상품가는 원성을 자자에게 요 소리를 들었던 원성왕 때 했던 거 복습입니다. 맞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와 유학인데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본을 준비하시잖아요. 기본 레벨에서는 여기서 굳이 알아야 될 건 없고요. 그래도 혹시나 좀 그렇다. 여기는 설총이 되는데 이거는 설총이 아니라 누굽니까? 시무십조를 바쳤고 개원 필경 안에 있었던 토왕소 경문 이거 제가 채치원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나왔던 거 복습이고 설총은 원효의 아들입니다. 맞죠? 하완계를 지었고 이두를 정리해서 유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심하면은 설총도 나오기도 해요. 심하면. 근데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심하라면은 설총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발해입니다. 주자감이 발해의 학교, 신라는 국학. 맞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효와 의상과 해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은 또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승려가 여러분들이 한능검을 치면서 준비할 때 딱 5명의 승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3명의 승려가 지금 여기 등장을 한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바빠요. 시간이 없는데 또 써줘야 됩니다. 바빠요. 그래요. 뭔가 마음의 안식이 됩니다. 맞죠? 그렇지만 어떡해.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끝내고 있어요. 고려는 언제로 갑니까? 위기입니다. 우리 동진이 위기예요. 자, 위기는 위기고 다시 들어갑니다. 아, 이거 또 나온다. 오, 네. 귀를 덮으니까 이게 기가 울리네요. 귀는 좀 까야 되겠습니다. 자, 원효와 의상입니다. 원효 의상 얘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 때 승려예요. 셋 다. 맞죠? 원효와 의상은 둘이 영혼의 베프입니다. 나이가 차이가 있지만 친구를 먹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 선진불교 배우러 가보자. 콜? 손을 잡고 어떻게 경주에서 서울 한양으로 옵니다. 서울 근처에 와서 어떻게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쌍둥반도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나 해가 졌다. 야, 우리 대충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하자. 오케이 콜? 그러면서 어떻게 동굴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한번 들어봤을 만한 스토리가 나와요. 원효 스님이 동굴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려는 순간 목이 마르다. 워터 플리즈 워터 플리즈 물 벌컥벌컥벌컥벌컥 그리고 꿀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떴어요. 봤더니 어떻게 어제 먹었던 그 달달한 물은 무슨 물? 해골바가지 담긴 물. 다 토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원효 스님이 얘기를 하죠. 아하 난 깨달았다. 응? 아하 난 깨달았다. 응? 빨리 가자. 응? 아하 난 깨달았다. 가자. 응? 이? 의상 스님은 깨달았다는 원효 안 간다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버리고 홀로 당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면 원효 스님은 도대체 뭘 깨달았습니까? 이것 봐라. 어제 분명히 내가 달달한 물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달달한 물. 오늘 쓰레기, 해골을 바가지 담긴 물인가 아는 순간 쓰레기 물 다 토해버렸다. 모든 건 뭐에 달렸다? 내 마음가짐 하나에 달렸구나. 일심사상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거 봐라. 본질은 똑같다. 조화롭게 지내고 투쟁, 다투지 마라라는 화쟁사상까지 주장해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깨달은 거를 혼자만 치사하게 아는 게 아니라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신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불교 대중화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원효 스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에브리바디 신라 사람들, 불교 믿어주세요. 불교 믿어주세요.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면 불교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에브리바디 하나만 외쳐주세요. 나무아미타불. 이거만 외쳐주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만 외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인 극락정토로 여러분들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신라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의 유일한 멘트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고 다닙니다.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했던 거죠.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오냐? 화쟁사상, 일심사상, 아미타 신앙을 전파했고 일심사상,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 무예가를 불렀다. 찾으면 정답. 맞죠? 그 다음에 심화 같은 경우는 책으로도 나와요. 대승기신호소를 저술하였다.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직론을 저술하였다. 찾으면 정답. 한편 10년 만에 돌아온 우리 의상은 뭘 할까요?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건 뭔가를 배워서 왔겠죠. 뭘 배워서 왔냐? 바로 중국으로부터 화엄사상이라는 걸 배워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어서 영주 부석사.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영주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어서 어떻게 제자를 가르쳐요. 감동받은 제자들끼리 어떻게 되냐?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충격에 빠져요. 왜? 10년 만에 돌아왔더니 신라 백성들이 다 뭘 외치고 다녀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기에 숟가락만 얹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근데 여러분들 간센보살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나무아미타불 간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음보살을 외쳐주세요. 관음신앙을 널리 전파했다라는 거. 그러면 관음보살은 또 어떤 부처냐? 여기 봤던 아미타 부처. 아미타 신앙의 아미타 부처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부처예요. 여기 관음보살, 관음보살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입니다. 저의 소원이 뭘까요? 저의 소원은 분명히 처음 인강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나라 1등 역사 강사가 되는 거였어요. 포기했어요. 넘사입니다. 불가능해요. 이젠 포기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저의 꿈은 소박해요. 로또 1등이에요. 로또 1등, 로또 1등, 로또 1등.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는 나무아미타불 관음보살이 이때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해초 스님입니다. 두 분보다 거의 시기가 100년이 늦어요. 해초 스님은 해치고 가는 스님이에요. 해초 스님은 해치고 가는 스님이에요. 어디? 앞에 선배들이 선진불교를 배우러 당나라로 갔더라면 해초 스님은 해치고 어디? 오리지널 불교 인도를 갑니다. 거기서 보고 느낀 걸 쓴 게 왕호 천추국전. 해초 스님이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시험에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나오면서 신라 승려래요. 인도까지 화살표가 찍혀 있습니다. 다음 인물 왕호 천추국전을 저술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원녀, 의상, 해초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선종 설명했습니다. 필링 내가 느끼는 거 강조하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지방 호족들이 지원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앞에 설명했습니다.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발해, 발해도 뭐 불교를 중시했다는 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인데요. 보시면 불국스라는 절을 가시게 되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불국사 3층 석탑, 그 다음 다보탑. 특히 불국사 3층 석탑은 시험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는 무구정강 대단한 인경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무구정강 대단한 인경이 발견된 탑이래요. 이거 찾아야 되겠죠, 사진에서. 또는 이거 해체 과정 속에서 발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래요. 요거 찾으면 정답이겠죠. 끝. 성덕대왕 신종 이거 신라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문무왕릉, 이거는 문무왕릉 난 죽어서도 어떡해, 바다를 지키는 용이 되겠어요 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 여기는 뭐냐면 김유신묘,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는 무덤 스타일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가는데 무덤이 더욱더 소박해지는 거예요.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덤 주위에 12지 진상, 자축인묘 진사오미 12개 띠를 두른 석상을 세우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불국사, 석굴암, 안압지 이런 것들이 다 신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왕이 자기 아버지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간음사지 3층 석탑. 방금 했던 멘트가 나오면 요거 탑 사진 찾으면 정답. 불국사, 그 다음에 진전사지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되고, 석굴암은 또 얘기 나왔을 때 석굴암 찾으면 되는 거고 신라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죠. 보시면 불국사, 안압지, 불국사 안에 다보탑, 석가탑, 여기서 3층 석탑, 띠꼬르 석가탑에서 무구정강 대나란 일경. 요게 가문사지 3층 석탑. 신문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진전사지 3층 석탑. 보면 탑 신부에 이제 화려한 문양이 들어가죠. 호족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승탑. 자, 탑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스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을 합니다. 맞죠? 화장을 하게 되면 수행 정도에 따라서 몸에서 구슬이 나와요. 그걸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만약에 불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흔적 하나 없을 겁니다. 요 사리를 보관하는 게 탑이에요. 근데 선종이 유행하면서 신라대 때 했던 거 복습입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부처래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승탑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성종 설명 다 주고 다음 종파와 관련된 문화유산 했을 때 요거 찾아야 돼요. 또는 선종 설명 다 주고 요 탑 사진까지 같이 줘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는 것은 예전 앞에 봤던 신라하대 사회상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그 다음에 발해는 정해공주묘와 발해공주묘. 발해, 발효.
발해, 발효. 발효, 당나라 냄새, 여기는 당나라 영향이 들어갔다라는 거. 벽돌 양심입니다. 물론 고구려 양식도 있지만 당의 영향이 더 세요. 정예공주면은 발의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예공주나 정효공주나 전부 다 발해의 우리 파파처럼 싸우는 게 행사가 아니에요. 외교로 숲으로 가겠어요. 문왕의 딸입니다. 둘째 딸, 넷째 딸요. 자, 그리고 발의 영광탑. 영광탑은 이렇게 생긴 탑이에요. 딱 봐도 탑의 모양 스타일이 중국스럽게 생겼어. 딱 탑을 보면, 사진을 보면. 그러면 이거는 고구려 계승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발해의 유물이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경성은 얘기를 했던 거고 이불병자상 중요해요. 요거 좀 사진 보여줄게요. 그냥 자, 이게 발해 석등이에요. 자, 보시면 제가 직접 갔습니다. 이미 피곤에 쩔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 탑이요. 발해 석등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미술 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로 발해에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준대요. 고구려의 건강한 기풍이 느껴진대요. 느껴요. 건강한 기풍을. 고구려 계승을 보여주는 발의 유물입니다. 크기가 엄청 크죠. 아파트 한 4층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돌사자상. 여기도 고구려의 강인한 기상이 느껴진대요. 느끼세요. 제가 볼 땐 강아지 같지만 어떻게 강인한 기상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 이게 이불병자상이에요. 발의 유물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신앙이 들어간 불상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둘 다 아하 발해 거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고 어떻게 또 아하 발해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구나 문화의 영향을 받았구나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발해 침이고요. 요게 아까 보였던 영광탑. 딱 봐도 우리나라 스타일 탑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거는 당나라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 끝났고요. 바로 이제 고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려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시간이 오바돼서 드디어 고려 시대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5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많이 나오면 한 10문제? 아니면 보통은 7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문제와 10문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그래도 잡긴 잡아야 되겠죠. 출제가 그래도 10문제 가까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또 나오는 것들을 제가 귀신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고려의 통일 과정부터 볼 거예요. 고려의 통일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심화 같으면은 좀 중요한 전투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이잖아요. 기본에 맞췄을 때는 큰 틀에서 순서 흐름은 좀 잡으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후백제가 오픈되고 나서 1년 후에 후고구려가 건국이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궁예아찌가 나는 보이지 않지만 너 내역했지. 그러면서 휙 죽이는 이런 폭정을 일삼으면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고려 태조 왕건의 고려가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한 10년 가까이 흐른 후에 어떻게 발해가 망합니다. 누구한테? 거란요. 거란 요 나라에게 망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여기에 있던 후백지 견훤이요. 신라를 치러 갑니다. 그러자 신라의 당시 왕이었던 경혜왕이 또 와줘요, 또 와줘요, 또 좋아요. 태조 왕건에게 할품으로 요청해요. 태조 왕군이 도로 옵니다. 도로 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견훤이요. 신라 수도 경주를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경혜왕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당장 자살해. 자결해. 경혜왕 스스로 결국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착했던 왕건. 공산에서 한판 붙어요. 요 공산이 어디냐면 저의 고향이 대구지 않습니까?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대구에 자랑거리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뭐냐면 팔공산이에요. 그 팔공산에서 한판 붙습니다. 이때 태조 왕건이 털털털털털 털려요. 왕건이 포위를 당해서 죽기 직전에 당시 태조 왕건의 장군이었던 신순겸이란 장군이요. 태조 왕건의 옷을 입고 대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겨우 위기를 극복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의 안동입니다. 당시에는 지명이 고창이에요. 고창 전투에서 다시 한번 고려와 후백제가 한판 붙습니다. 이때는 고려가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서 고려 쪽으로 승세가 전세가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발해가 망했지만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발해의 왕족이었던 대광년이 발해 사람들을 데리고 고려로 흡수가 되죠. 그리고 이때 경순왕과 견훤 기순이 같은 해예요. 이건 무슨 스토리가 있냐면 먼저 견훤이요. 자기의 넷째 아들 금강, 이 금강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한테 왕위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분노 폭발을 합니다. 신검이요. 분노 폭발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감금시켜버려요. 분노 폭발했던 견훤 아버지 몰래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 태조 왕건에게 그냥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걸 봤던 마지막 경숭왕, 아니
견훤이 항복을 넘나 무서운 것, 자진항복, 자기도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은 후백제, 여기 있는 것처럼 항복했던 견훤이 왕관 밑에서요, 자기가 세운 후백제를 자기가 부수러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1, 2천 전투, 여기서 후백제가 또 패하고요. 그리고 백제나 후백제나 마지막 전투는 똑같이 황산 전투입니다. 황산벌 전투. 황산 전투에서도 또 후백제가 패배하면서 결국 후고구려가 아니죠.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흐름을 좀 잡으시면 돼요. 흐름을. 자,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고려의 지배계급 변천인데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자,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으로 이렇게 집권 세력이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각각 집권 세력을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내기도 하지만 각각 집권했던 시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사건을 시대 순대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지만 제가 고려시대 정치사는 강의 부분은요, 전부 다 시간 순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맞죠? 아,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시대 순대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뭐부터 들어가냐? 태조 왕건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고려시대는요, 시험에 나오는 왕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4명의 왕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태조 왕건, 두 번째가 광종, 세 번째가 송종, 그리고 네 번째가 공민왕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조 왕건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태조 왕건부터 들어갈 건데 그렇습니다. 태조 왕건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태조 왕건 때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자, 태조 왕건은 몇 대 왕입니까, 여러분들? 1대 왕입니다. 1대 왕은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 1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왕의 내구조 속의 1순위는 뭡니까? 왕권 강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태조 왕건이 왕의 힘이 강해지려면 누구를 밟아야 돼요? 나에게 대드는 쥐새끼들. 누구? 지방의 부유한 족속이었던 호족을 밟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호족 출신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호족을 밟기만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이 일어나요. 잘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또 그렇다고 너무 우쭈쭈 달래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어오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혹시 여러분들 연애를 좀 해보셨나요? 하하, 저는 이 열악한 얼굴을 지니고도요, 연애를 좀 해봐서 합니다. 연애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들? 나의 사랑을 줄 듯 말 듯 해주는, 맞죠? 밀당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호족과 함께 밀당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미는 게 아니라 일단 끌어당겨는 정책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여기 봐봅니다. 역분전부터 한번 가볼게요. 역분전이 뭐냐면, 야, 동진아, 이정아, 동진아, 내가 너 덕분에 후삼국을 통일할 수가 있었어. 너에게 상을 주겠다 라면서 땅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공신들에게 주는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달래줘요. 그 다음 또 절 부릅니다. 어머, 동진아, 아하? 불렀습니까, 전하? 너 때문에 통일할 수가 있었어. 너에게 상을 주겠다. 너에게 성씨를 하사하겠다. 너에게 왕시성을 하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은동진에서 왕동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건과 같은 성씨가 됩니다. 패밀리, 왕건과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사성정책, 그 다음에 또 혼인정책이 있어요. 실제로 태조 왕건이요,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와이프가 달랑 2명이었대요. 근데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와이프가 무려 29명이 됩니다. 그 29명의 와이프로부터 15명의 왕자와 9명의 공주. 일단 많은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29명의 와이프? 어허! 보통은 이렇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 또는 결혼한 저의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소름 돋아합니다. 와이프가 29명? 뭐지? 저같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와이프 29명? 어씨, 가자 고려려. 이런 차이가 약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겁니다. 이쁘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피부가 좋든 뭐 저처럼 뭐 피부가 안 좋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지방에 제일 잘 나가는 호족의 딸이라면 일단 결혼하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호족과 내가 패밀리 가족이 되잖아요. 내 지방에 제일 잘 나가는 호족이 나의 장인어른.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왕이 내 사위가 되잖아요. 끌어안는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머나 결혼하는 호족, 어머 아들이 있었네. 사람을 줄줄줄줄줄 끌고 옵니다. 인질 볼모예요. 딸은 결혼을 하고요. 아들은 수도 개경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야, 부산 호조가 너 왜 내 말 안 듣니? 네 아들 내 옆에 있다? 죽여버린다. 인질 볼모예요. 그 다음에 사심간 제도. 이거는 사사롭게 심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사롭게 심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요. 대구는 대구 사심간, 부산은 부산 사심간 이렇게 있는 건데
날 부릅니다. 어머 동진아 너 고향이 어디였지? 예 전하 저 고향이 대구입니다. 그래 동진아 그럼 너 대구 사신관을 맡아. 대구를 사사롭게 심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오히려 동진이 홈그라운드가 대구인데 대구에 있는 동진이의 힘을 더 세게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대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왕동진이잖아요. 공을 세웠잖아요. 수도 개경에 살고 있는데 제 홈그라운드는 대구인 거예요. 대구 사신관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구에 만약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예를 들면 대구에 반란이 터졌대요. 그러면 제가 그 반란에 가담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담을 왜 해요? 나 왕동신이에요. 여러분들 나 개경에 사는 귀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가담을 왜 해요? 근데 대구에 뭔 일이 터졌다. 싹 다 모든 책임을 제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대구의 사신관이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홈그라운드잖아요. 대구가. 수시로 연락하겠죠. 야야 영수야. 무슨 일 없지 대구에? 있으면 얘기해. 당장 얘기해. 그러면서 태조왕건은 저도 어떻게 견제하고 저희의 홈그라운드 대구도 견제하는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제시문 박스에 결혼, 사성전체, 기인제도, 사신관제도가 제시문에 들어가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쳤던 왕에 대한 업적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태조왕건의 또 다른 업적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조왕건이 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을까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북진 정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경 위쪽에 있는 서경을 중시해야겠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영토를 확보를 해요. 말년에 영흥만에서 청천강 일대의 땅을 확보합니다. 조금 이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민생 안정 정책. 자,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를 오픈했어요. 그러면 태조왕건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예전에 있던 신라와는 달라요. 아주 좋은 나라의 왕이에요. 나 어떻게 사랑스럽죠? 제일 좋은 거 세금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고국 천황 때 쓰던 진대법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름만 바뀝니다. 검은색 창고라는 흑창. 그 다음에 정답으로 잘 걸리는 거. 자, 여러분들은 호족 통합 정책과 밀당 정책과 요거 훈요 10조. 자, 1대 왕이니까 가능해요. 나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훈을 남긴 겁니다. 나의 멍청한 자식들아 15명의 자식들아 난 이들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좀 지켜주면 안 되겠니? 가훈을 10개로 요약한 훈요 10조. 1대 왕이니까 가능하겠죠. 또 1대 왕이니까 이제는 신하들에게도 남겨요. 신하들아 제발 정치를 할 때만큼은 경계를 좀 지켜달라. 요 선 오버하면 너 왕에 대한 도전이야. 죽여버린다. 그 다음에 또 계백요서 100명의 신하들아 제발 경계 좀 해달라. 100명의 관료들아 제발 경계를 좀 지켜달라. 여기서 오버하면 왕에 대한 도전이야. 죽여버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요 10조 정계 계백요서 밀당 정책 태조왕건의 정책 업적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면 정답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북한 지역에서 발견됐던 왕건 동상이에요. 왕건 동상입니다. 요거 주고 설명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북진 정책의 결과 차지했던 영토예요. 시험에 나면 여기를 빗금쳐요. 가라고 합니다. 가 영토 지역을 수복하였던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기인제도, 사신관제도 뭐 이러고 훈요 10조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사로가 나오게 돼요. 사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사신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인제도 맞죠? 태조왕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종 정종인데요. 자, 태조왕건이 죽고 나서 2대 3대 왕이에요. 해종 정종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언급을 했냐면 자, 태조왕건이 29명으로부터 15명의 왕자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태조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죽고 나서 문제인 거예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왜? 15명의 왕자의 외할아버지가 다 누구예요? 지방에 제일 잘 나가는 호족이잖아요. 당연히 나의 외손자가 왕위에 오르길 바라겠죠. 빵빵하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실제로 의문의 피살을 당하거나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대 왕이었던 광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광종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오는 업적이 두 가지가 있긴 해요.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광종은 그러면 왕의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왕이 올랐을 때.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겠죠. 앞에 2명의 왕이 지금 의문의 죽음 아니면 피살을 당했잖아요. 맞죠? 그런 상황에서 광종이 어떻게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게 되면 8년 동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해요, 선생님? 숨만 쉽니다. 숨만 쉬어요. 도장 찍는 기계입니다. 주모나 국방부 장관의 은동진 도장 찍어주는 기계예요. 그러다가 8년 만에 갑자기 광종이 신하들아 나 할 말이 있죠 모여봐. 여러분들로 치면 8년 동안 말 안 하는 친구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라도 모입니다.
이때 광종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신하들아, 나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되겠니? 노비를 안전하게 검사하는 법인 노비안검, 나 이거 하나만 할죠 라고 이걸 부탁을 합니다. 이게 뭐냐? 끊으면 돼요. 노비를 안전하게 검사하는 법입니다. 노비를 안전하게 검사하는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후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우리 왕동진이가요, 후백제를 치러 갔어요. 왕군을 도와서. 그때 후백제 지역에 있던 땅을 뺏으면서 그 땅에 있는 농민을 내가 내 멋대로 노비로 만드는 거예요. 신라로 갔을 때도 거기에 있던 백성들을 내가 내 멋대로 왕동진의 노비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은동진이었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고. 농민이었던 애들이 노비가 되면서 나의 재산이 되니까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던 농민이 국가에 세금을 안 내게 되잖아요. 맞죠?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아, 나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되겠니? 8년 동안 숨만 쉬고 니들 다 해줬잖아, 해달라는 거. 통과시켜줍니다. 그래, 8년 동안 우리 해낸 거 다 해줬는데. 노비를 안전하게 검사를 해서 후삼국 통일 과정 속에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됐던 애들을 일반 농민으로 돌리는 게 노비안검법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노비안검법 제시문에 싹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하였던 왕. 보통은 과거제를 또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게 원투입니다. 그러면 노비안검법을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다음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호족은 자기의 평상시에는 경제력이었던 노비를 잃어버리고, 호족은 본인이 반란을 일으킬 땐 군사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호족의 힘은 약화되고요. 반대로 노비안검법의 결과 노비였던 애들이 농민이 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된다? 확충되었던 게 바로 노비안검법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광종이 또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아, 당장 모여봐. 내가 할 말이 있죠. 태도가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뭐였어요? 신하들아, 중국에서 기와했는 쌍기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과거제도 얘기를 하더라. 들어봤더니 과거제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시험을 쳐서 신하들을 뽑는 과거제 시행할 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죠. 호족들이. 광종아, 많이 묻도 아이가. 이거 했잖아. 이건 아니지. 그러죠, 광종이. 니들이 감히 왕명을 어기니? 이때 반대했던 호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를 역사에서는 피의 숙청기라고 얘기를 해요. 광종은 이미 반대할 것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1년 동안 노비안검법으로 번 돈을 가지고 자기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하자마자 이 만들어 놓은 군대로 호족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태조 왕건을 도왔던 1등 공신 32명 중에 2명 빼고 다 죽어버립니다. 감옥소에 자리가 없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광종입니다. 왕공강화 원투펀치예요. 시험에는 이게 빙글빙글 제시문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타 등등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걸 바탕으로 과거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하들을 뽑았잖아요. 신구 교체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새로운 들어온 신하들이 누가 높고 낮은지 모르니까 또 100명의 관리들의 옷 색깔을 잡아주는 백간의 공복제도, 그리고 이렇게 왕의 힘이 폭발적으로 강해지면서 독자적인 연호. 나는 어떻게 아주 덕이 있고 빛이 나는 남자예요. 노비였던 사람들을 다시 일방 농민으로 만들었어요. 광덕. 나는 과거제 반대하는 신하들 다 죽여버렸어요. 사이코패스예요. 미쳤어요. 중풍 걸렸죠요. 물론 그 중풍은 아니지만 준풍. 독자적인 연호 사용했다라는 거. 요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밑에 거는. 그리고 사로 보시면은 과거제도, 공복제도. 맞죠? 광종입니다. 그리고 경종은 그 다음 왕이에요. 근데 아파서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만 아시면 돼요. 전시가라는 고려의 토지제도를 만들었던 게 바로 경종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송종으로 가야 돼요. 자, 송종은 그래요. 또 써줘야 됩니다. 송종은 또 써줘야 돼요. 바빠요. 아주 바빠요. 자, 송종은 제가 골드를 썼어요. 골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왕의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광종 때와는 다르게. 광종 때와는 다르게 송종 때는 즉위했을 때부터 이미 왕의 힘이 강합니다. 왜? 광종이 다 잡아놨잖아요. 앞에 있던 경종은 정상적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냥 아파서. 그리고 송종도 사실은 태조 왕건의 아들입니다. 지금 6대 왕인데 아직도 태조 왕건의 아들이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위쟁 탈전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자, 그러면 송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오를 때 이미 왕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체제를 정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죠. 신하들아, 어떻게 하면 왕이 오르자마자 고려의 힘이 강해질 수 있을지 200자 원거지 500매로 제출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신하들이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도 글을 안 쓸 때 한 명이 미친 듯이 글을 씁니다. 마치 이게 수능인 마냥.
인생이 걸린 모든 것 마냥 그가 바로 누구냐면 최승로입니다. 전하, 현재 시 힘쓸 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28가지라는 시무 28조라는 걸 갖다 써서 바칩니다. 이거는 성종이 오케이 콜 받아들여요. 승리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 신라하대 때 육두품의 한계를 보여줬던 채치원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채치원은 시무 10조를 진성여왕에게 갖다 바쳤지만 어디 천한 육두품 주제에 삐직삐직삐직 다 찢어버립니다. 맞죠? 그러면서 삐지고 산으로 갔다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승리. 채치원의 후손이었던 최승로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최승로가 주장했던 시무 28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전하, 우리 고려는 불교 사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불교로 정치를 합니까? 정치를 할 때만큼은 어떻게 유교로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게 바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핵심 내용입니다. 충, 효, 이게 키워드잖아요. 충성하라 충성하라. 이스킨 왕에게로 충성하라. 강조할 필요가 없죠. 광종이 다 잡았잖아요. 효를 달아 효를 달아 효를 달아. 임금은 만백성의 의버이다. 밑에 있는 우리 불쌍한 호급 백성들을 잘 토닥토닥 해주는 게 바로 왕의 의무죠. 또 반대로 밑에 있는 백성들은 최고의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이스킹 왕입니다. 그러니 왕이 하는 거 자발적으로 따르게끔 하는 게 또 효의 키워드죠. 그러면 이 효에 맞춰서 왕은, 성종은 불쌍한 우리의 영원한 호국 백성들이 호족들에게 삥을 뜯기진 않는지, 힘들지 않는지 요걸 감시하기 위해서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간을 파견했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모든 곳에 지방간을 보내면 참 좋겠죠. 돈이 많이 듭니다. 월급도 줘야 돼. 예살집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지역에 보내지 못하고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 개념에 12군데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간을 보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성종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최승로 얘기가 나와요. 신 최승로 아래옵니다. 샤랑샤랑 꼴랑꿍. 다음 건의를 받아들였던 왕의 업적을 옳은 것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거 두 개가요. 그런데 또 성종은 체제를 정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성육부제, 요거는 다음에 배울 거고요. 국자감, 자 기억나세요? 뉴스페이퍼 킹, 통일신라 시대 때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여기는 기읒 고려 국자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경학의학 박사 보냈고요. 향리제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의창, 요거는 뭐냐면 우리 기억나세요? 고국천황의 진대법의 왕건 때 검은색 창고 흑창으로, 흑창의 또 이름이 어떻게 성종 때 와서는 의료원 창고라는 의창으로 바뀝니다. 상평창은 나중에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최승로의 얘기 한번 해드렸고요. 자 현종입니다. 안 나와요. 넘어가요. 그리고 중앙정치제도인데 이게 원래 기본 개념 강좌 같으면은 제가 고려시대 때 이미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선시대 때랑 고려시대 때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와도 오답으로 조선시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서 제가 한꺼번에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한 번에 잡을게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압축 강의에서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랑 같이 묶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군사제도예요. 자, 요거는 수도를 지키는 쪽에 2군 6이라는 군대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기억나세요? 통일신라는 구서당 10정, 수도가 구서당, 지방이 10정이었죠. 그리고 뭐 주영군, 주진군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잡아드릴 거고. 관리임용제도도 큰 틀에서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고려는 과거 시험이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어요. 특이점은 조선이랑 비교를 하자면 문과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문과 출신이잖아요. 문과가 없어요. 고려는 불교사회, 대신에 승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문과가 없어요? 군인 어떻게 해요? 쉬워요. 길 가다가 어머나 장훈씨 키 크다. 군인 안 할래요? 아, 군인 시킵니다. 가다가 어머나 추성훈 김동현 파이터 근육 짱짱맨. 오, 군인 안 할래요? 아, 군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문과로 가시게 되면 여기가 유교 논술 시험, 재술과, 논술, 명경과, 발굴명, 유학경제는 얼마나 잘하냐, 유교 경전 독해 시험이에요, 독해 시험. 그리고 음서제도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요거는 잡스러운 과거, 의사나 아니면은 통역관 이런 거 뽑는 거고요. 승려들이 치는 과거 시험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교육제도 기읒 국자감 최고학교죠. 누구 때? 성종 때.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와 그리고 개인이 만든 사립학교 사학이 있었다는 건 좀 이따 다음 강의 때 잡아드릴 거예요. 문화사 시간 때. 자, 그리고 이제 문벌귀족 갑니다. 자, 문벌귀족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무슨 말이냐? 문벌귀족 정치 세력만으로 단독으로 나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자겸과 몇 청의 난을 진압했었던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삼국 사기를 썼던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책이 사기예용 당군 신하가 엄정용 김부시가 찌와 이 이자겸이 문벌귀족의 대표 주자예요. 그 사람 이름을 나와놓고 밑줄 꺼버립니다. 다음 이름에 다음 밑줄 그은 인물이 속했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벌귀족의 특징을 잡아야 돼요. 자 보시면 고려는요 기억나세요? 지방의 호족과 브레인 육두품이 힘을 모아서 고려를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이랬던 애들이 나중에 문을 숭배하는 애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문벌귀족이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앞에 봤던 성종 때 문벌귀족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말로 할게요.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을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성종 때도 과거제가 시행이 되고 있겠죠. 맞죠? 근데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치를 할 때만큼은 유교에 맞춰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과거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 안에서 어떤 과목이 강화가 될까요? 유교 과목이 더욱더 강화가 되겠죠. 그대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로 치면 수능 과목에 수학적 지식을 더욱더 함량시키기 위해서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수능 필수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심화수학? 저 같은 수포자들 더 빠르게 포기합니다. 안 해! 근데 보세요. 이때 공부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지방의 부호한 족속인 호족이에요. 이 호족이 빌딩 한 채 두 채를 가진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입니다. 군사력도 제일 막강하고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빌딩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돼요. 맞죠? 공부 같이 해도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맞죠? 취미로 공부하면 돼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무슨 말이냐면 나 공부 안 해요. 뭐 심화 유학? 나 내려갈래. 다 지방에 내려가 버립니다. 이때 내려가니까 성종이 아니 그래도 니들 그래도 이 정이 있지 어떻게 그냥 너로 보내겠니? 내려보내겠니? 라면서 이때 성종이 지방에 내려가는 애들한테 향촌사회 이장이라도 해라라면서 향리라는 관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향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 관직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향리 제도를 마련한 게 성종이에요. 반대로 정말 믿기 힘들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공부할래요. 나 대빵 열콩해서 나는 어떻게 관직 나갈래요. 중앙항직 가서 나 정치할래요. 라는 믿기 힘든 미라클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알아요. 누구? 저의 2살 어린 친동생 혁이가 있습니다. 이 혁이가 어떤 동생이냐? 친해요. 미래음 친합니다. 우리 혁이랑 저랑 언제 처음 만나냐면 처음 만난 게 태어날 때부터 만나긴 했지만 자 중학교 때 제가 중3일 때 2살 차이예요. 중1로 이제 중학교를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중간고사 시험을 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를 했죠. 혁아 머리 좀 식히자. 형이랑 축구 게임 한판 하자. 그러자 혁이가 얘기를 합니다. 형 정신 차리라고. 형 내일 수학 시험이라고. 공부 안 하냐고. 혁아 형이 너보다 2년을 더 시험을 쳐봐서 알아. 수학은 기본 실력이다. 전날에 벼락치기로 되는 과목이 아니야. 혁아 베스트 컨디션 유지하자. 혁아 형이랑 게임 한판 하자. 자 여러분도 알 거예요. 시험 기간 하는 게임이 거의 마약과 동급입니다. 맞죠? 시험 기간에는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문을 봐도 재밌고요. 시험 기간에는 뉴스를 봐도 재밌어요. 게임? 미쳐버립니다. 특히 그 게임? 친구나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한다? 황홀해요. 황홀합니다. 그때 혁이가 얘기를 하죠. 형, 난 재미없다고. 나는 수학이 더 재밌다고. 수학이 더 재밌다고? 혁아, 왜 그러니? 정신 차려라, 혁아. 그러자 혁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 수학만큼 정직한 과목이 어디 있는데, 형. 수학처럼 답이 딱딱딱 나오는 게 어딨냐? 얼마나 재밌냐고. 그래요. 저랑 코드가 맞지 아니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듣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확 날 거예요. 그랬던 혁이가 어떻게 되냐? 중학교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교 3등인가 4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과고 외고가 성적이 됐는데 내시 못 받는다고 일반고를 갑니다. 그래요. 재수 2연타입니다. 맞죠? 그리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서요. 아마 졸업할 때도 3등인가 4등으로 졸업할 때도 있었고요. 아마 그렇게 졸업했을 거고 내신 같은 경우는 전교 1등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 혁이 어디를 가냐? 그래요. 우리가 선망하는 대학교 Y대. 연세대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그냥 졸업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조기 졸업을 해요. 1년 조기 졸업하는데 그냥 또 졸업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과 수석이 아니라 단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대학교 총장님이랑 우리 가족이랑 밥을 먹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동신아, 엄마 왜요? 동혁이네 학교 총장이랑 밥을 먹는데 총장님은 무슨 밥을 먹냐고. 그래요. 처음 알았죠. 나도 처음 알았어요. 그랬던 혁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래요. 피부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너무 늦었지만
뒤늦게 지금 형제간의 우애를 엄청 쌓고 있어요. 왜?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막 오락기도 사주고 엄청 뒤늦은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0년이 지나고 있을 때 막 TV에 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요. 뭐지? 은동진? 10년 전에 강의해봤을 때랑 똑같은데? 혁이 시술. 오케이? 자, 그럼 돌아가서 이런 애들이 문벌귀족이 되는 거예요. 나 공부할래. 나 공부가 너무 좋아요. 나 과거 시험 공부할래. 나가서 관직 나갈래요. 이때 문벌귀족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벌귀족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정치 세력은 권력을 틀어지게 되면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꼼수를 만듭니다. 그 꼼수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름 밑줄 꺼놓고. 그 꼼수가 뭐냐? 첫 번째, 음서제도.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과거 시험 없이 다이렉트로 관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5품 이상의 국방부 장관이 높은 관직에, 그러면 나는 과거 시험 없이 그냥 관직으로 가요.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두 번째, 공음전.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조상의 공과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밭점. 땅에서 나는 세금, 토지를 지급받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제가 희대의 슈퍼 양아치 백수건달 한량이에요. 우리 아빠가 5품 이상의 국방부 장관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빠가 받는 월급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경제까지 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들 문벌귀족의 특징이 뭘까요? 지들끼리 결혼해요. 요거를 폐쇄적 통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역사는 반복이에요. 재벌들도 봐요. 연예인 같은 특수사례 빼고는 지들끼리 결혼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권력 독점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때 문벌귀족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왕비를 배출하는 집안이 되겠죠. 그게 이자겸네 집안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벌귀족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음서제도와 공음전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고려의 대외관계를 한번 볼게요. 국제질서 부분인데 문벌귀족이 등장하면서 터졌던 사건들, 거란 여진족의 스토리를 시간 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란에 침입되겠어요. 여기는 판서를 일단 잡아볼게요. 판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당연히 한반도에는 누가? 고려가 있었겠죠. 맞죠? 고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 쪽에는 송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요. 그리고 여기 백두산 일대는 여진족이. 여진족이 예전에 발해의 피지배층이었던 말갈족입니다. 자, 이때 고려는 누구와? 송나라와는 대빵 사이가 좋아요. 알아서 형, 아버지 잘합니다. 그런데 거란은 사이가 더럽게 나쁩니다. Why? 어디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주제에 짜자꺼져 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거란은 계속 그래도 띵과자 자꾸 친과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거란과 송나라가 예전에 수나라와 당나라와 고구려 때처럼 여기 지역에 넘버원 자리를 놓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란 입장에서는 항상 고려가 걸리적거립니다. 송나라와는 둘이 친한데 문제는 자기랑은 사이가 나쁘잖아요. 근데 자기 뒤통수에 있잖아요. 언제 자기를 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고려를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면서 야호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거란의 1차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란의 1차 침입. 또 그러면 제가 또 거란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바빠요. 아주 바쁩니다. 이렇게. 그래요. 거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거란의 1차 침입 때 고려의 왕이 누구였냐? 바로 문벌귀족과 향리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였던 성종입니다. 이때 누가? 송영시 소송영이라는 아저씨가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요. 성종이 어떡하지 이때 전하 신서희 아래옵니다. 제가 한번 딜을 해보겠습니다. 송영시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송영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영시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송영시 우리 고려가 사실은 너랑 친구하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가려고만 하면은 여기에 있던 여진족이 자꾸 방해를 하더라. 그래서 거란아 여기에 있는 강동 6주 땅을 니들이 우리에게 주면 너랑 친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주면 안 되겠니? 이거 줘. 송영시가 응 줄 거야? 응. 그리고 강동 6주를 획득했는 거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캐릭터가 나와서 외교 막 간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의 결과 역량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딩 때부터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송영시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멍텅구리 같은 희대의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희 아저씨께서요 정확하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란이 대규모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니까요. 게임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로 송나라가 거란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빈집털이 거란이 자기 본거지를 털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강동육주를 주는 조건으로 일단 친하게 지내면서 이걸 끝을 낸 겁니다. 그게 바로 거란의 1차 침입이 끝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거란이 야 고려야 강동육주 땅 대빵 줬지. 이제 우리 찡구 그러죠 고려가 이런 미띤 어디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킨 주제 짜증꺼져 또 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란이 이씨 그러면 강동육주 돌려줘. 고려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구려 이건 옛날부터 고구려 땅 우리 땅 심지어 고란 니들 땅도 옛날에 우리 고구려 땅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번 사기를 당한 거란 분노 폭발합니다. 다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요. 그게 거란의 2차 천입입니다. 2차 때는 분노 폭발했던 거란에 의해서 개경을 털리고요. 왕이 나주로까지 피신을 해요. 이때 암소리 거란 잘못했다. 응? 잘못했다. 맞다. 친구 맞다. 우리 친구 맞다. 응? 믿을 수가 없다. 강동육주 돌려줘. 오케이. 돌려줄게. 응? 그리고 니들 믿을 수가 없다. 새해가 되면 니들 왕이 직접 우리 왕을 찾아와. 특산품 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이때 돌아가는 거란군을 바바박 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바바박! 그게 누구냐? 바로 양규 아저씨예요. 이 양규가 바바박 뒤통수를 치면서 암소리. 몰랐다. 응? 몰랐다. 우리 왕이 너랑 친구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공격해서 미안하다. 빨리 가라. 그러면서 끝이 나는 게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그러자 거란이 야 고려야 우리 친구 맞지? 강동유수 주기로 했잖아. 빨리 돌려줘. 그러자 고려가 그런 적 없는데 뭐? 어디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멸망시켰지. 그죠? 또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강동주 왜 안 주는데?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구려 이거 내부터 고구려 땅 우리 땅 야 니들 왕 새해인데 왜 안 오는데? 그런 적 없는데 멀미가 심해서 못 간다 또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쳐들어와요. 그게 바로 거란의 3차입니다. 사실은 맞죠?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 통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외교를 잘하는 거지만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 번째로 쳐들어올 때 우리도 바보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기법. 기역. 고려 거란 기역. 감강창작군이 기역. 강동육주 안에 있는 기주라는 곳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게 바로 기주대첩이죠. 그 결과 승리를 거두면서 강강찬이 건의를 합니다. 거란이 너무 자주 쳐들어옵니다.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도였던 개경에 나성을 쌓고요.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불심으로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불교 사회잖아요. 처음으로 대장경을 만들어요. 정말 초조하게 처음으로 조판했던 초조 대장경을 가능했던 게 바로 이 시기다라는 거. 그래서 거란의 침입은 끝났고요.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소송령 서희 이름 주면은 강동육주 획득인데 이거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이민족과의 항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양규나 감강찬의 기주대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반대로 감강찬의 기주대첩이 나오게 되면 소송령과 서희 스토리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이제 PPT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걸 좀 벗어줘야 됩니다. 오우! 이게 땀이 나네요. 자, 벗게 되면 거란의 1차를 보시게 되면은 친송정책,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거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하니까 쳐들어왔죠. 그리고 외교 단판 강동육주. 또 계속 이렇게 하니까 강동육주 안 돌려준다고 하니까요. 맞죠?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양규의 활약.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약속한 적이 또 가는 거예요. 감강천의 기주대첩. 그러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 그리고 초조대장경 천리장성까지요. 그리고 여기가 강동육주 지역이고요. 이제 여진입니다. 여기도 판서로 볼게요. 자, 판서로 보시게 되면 여진족이 여기 있어요. 이 여진족이 예전에 말갈족입니다. 맞죠? 발해의 피지배층이에요. 발해가 망하면서 멘붕에 빠집니다. 난 누구 것이지? 난 어떡하지? 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고려가 등장해요. 알아서 형, 아부띵, 알아서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백두산 일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진족에는 여러 부족들이 알아서 깔짝깔짝 내려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이야 이것 봐라. 이것들 뭐 맨날 형 아버지를 해서 잘해줬더니 자꾸 와서 약탈을 하네. 아 이거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가볍게 야호 털로 갔다가 가볍게 박살이 나요.
그러자 누가? 윤간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전하, 신윤간 아래 옵니다. 응? 전하, 우리가 여진족보다 군대도 많고 훈련도 잘 됐는데 털린 이유를 알았습니다. 응? 여진족은 띠기딕 말을 타고 다니는데 우린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졌던 겁니다. 전하,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한 무술을 지녔다라는 별무반. 특별한 무술을 지녔다라는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족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진 게 윤간의 별무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여진족이 돼야 됩니다. 바빠요. 아주 바쁩니다. 그래요. 또 태워줘야 돼요. 자, 이렇게 또 태워줘야 됩니다. 맞죠? 태워줘야 돼요. 그럼 이때 윤간이 별무반, 특별한 무술을 지녔던 별무반을 만들어서 뭘? 신기한 기병 기술을 가진 신보군, 신기한 보병 기술을 가진 신보군,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을 이끌고 어떻게 별무반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 털로 가겠습니다 라면서 윤간아찌가 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또 무엇이냐? 그래요. 털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여진족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진족이 가졌던 엑기스 땅 9군데 지역에 성을 쌓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위치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동북 쪽에 있었던 9개 성이라 해서 동북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북구성을 쌓고 어떻게 여진족의 엑기스 땅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여진족이 계속 우는 거예요. 형, 아버지, 우리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이 땅밖에 없는데 이걸 가져가면 우리 뭘 먹고 살아요, 형? 돌려주면 안 돼요, 뿌잉뿌잉. 그래서 어떻게? 1년 만에 돌려줘요. 왜? 이거 관리하고 군대 파견하고 이럴 바에는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관리하고 이거 개발하고 할 바에 차라리 이 돈으로 고려 안에 있는 한반도 개발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돌려줘요. 그랬던 찐따 같았던 여진족이 여기 있는 거란을 멸망시키면서 나라가 금나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로까지 막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랬던 찐따가 어떻게 금나라, 거란을 멸망시키면서 금나라가 되면서 고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려야, 이제 너랑 나랑은 클래스가 다르다. 내가 너의 군주, 네가 나의 신하가 되는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고려 내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오랑캐를 군주로 모십니까? 근데 너 힘이 너무 센데? 군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멘붕에 빠져요. 저는 그 멘붕이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갔는데 저의 친동생 혁이가 부르는 거예요. 형, 이리 와봐. 혁아, 왜? 형, 내가 형을 30년 동안 형으로 모셨는데 30년 넘게 앞만 봐도 형은 너무 멍청한 것 같아. 형, 오늘부터 내가 형 할게. 형이 내 동생 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방문을 걸어 잠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형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줄 겁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 친동생 혁이가 추성훈인 거예요. 제 친동생 혁이가 김동연인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혁이가 왜 저러지? 형이라고 해야 되나? 큰일 났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때 누가? 당시 문벌귀족의 넘버원이었던 이자겸이란 아저씨가 겸손하게 이 금나라의 요구를 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부터 금나라를 크게 섬기는 4대 강계로 들어갔다라는 거. 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순서 들어가면요.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거란의 1차, 2차, 3차. 그리고 안기법으로 똥 싸는 게 아니에요. 윤간의 여진족 스토리, 별무반을 꾸려서요. 그리고 동북구성 축조. 이렇게 띵따 같았던 여진족이 금나라가 되면서 우리는 군주로 모시게 됐다라는 거. 맞죠? 이자겸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요. 시험에는 윤간과 별무반의 스토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별무반 문제가 단독으로 나와요. 요거 설명 주고 다음 군대는 삼별초 별무반 했을 때 별무반 찾으면 돼요. 맞죠? 또는 윤간 별무반 스토리 다 나오고 다음 같은 시기를 연표로 물어봅니다. 연표로. 그래서 제가 자꾸 흐름 순대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란 3차와 금나라 4대 사이에 들어가면 정답이잖아요. 맞죠? 배운 대로 가면은 지금 현재. 그래서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윤간의 별무반 동북구성 이랬던 여진족이 거란을 멸망시키면서 금나라 4대 요구를 하자 겸손했던 이자겸이 콜 받아들였다라는 거.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벌귀족의 동료예요. 순서대로 갑니다. 문벌귀족이 등장했고 거란의 1차, 2차, 3차 윤간, 여진족, 그 다음에 금나라 겸손하게 4대 관계 그리고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이 어떻게? 원래부터 문벌귀족에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근데 금나라를 4대로 모셨잖아요. 금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친일파에 버금가는 친금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나라의 힘까지 등에 업으니까 뭐에 욕심을 낼까요?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왕이었던 인종이 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자 이자겸이 들고 일어난 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근데 이자겸이 당시 얼마나 힘이 셌냐? 이자겸네 집안이 바로 계속 왕비를 배출했던 집안이에요. 몇 대에 걸쳐서. 특히 이자겸 때는 인종의 엄마가 이자겸의 딸이에요. 인종 자기의 와이프가 이자겸의 딸이에요. 어? 선생님, 무슨 멍멍이 같은 족보입니까? 남자로 치면 여러분들이 이모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남자는 왕은 무조건 일단 이자겸네 집 딸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경원 이씨네 집안. 여기를 경원 이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강했던 거예요. 금나라까지 등에 업으면서 왕의 자리 욕심을 내자 제거하려고 하자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함께 이자겸과 반란을 일으킨 게 누구냐면 척준경이에요. 이 아저씨가 우리나라 역사 기록상으로 봤을 때 올타임 넘버원 힘센 장군입니다. 거의 삼국지 여포 조조 동급이에요. 조조가 아니고 여포랑 장비랑. 어떤 기록이냐면 앞에 윤가나치가 여진족에게 공격하러 갔다가 여진족에게 붙잡히는 일이 생겨요.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윤간이 붙잡히니까 윤간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막사있던 준경의 아저씨. 윤간 대장군 어디 갔는데? 잡혔어요. 구해와야지. 무서워요. 혼자 가요. 혼자 가서 여진족 1200명을 다 떼들어 패버리고 윤간 아저씨를 데리고 옵니다. 대장군을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 척준경 깃발만 뜨면 여진족은 그냥 도망갑니다. 그 준경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자겸과. 그러자 인종이 준경아, 너 그렇게 잘났는데 왜 이자겸한테 있니?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은 이자겸 잡아서 나한테 오면은 이자겸이 누렸던 권력 너 다 줄게. 응? 이? 바로 잡아버립니다. 끝나요. 인종이 준경아 너 너무 잘했어. 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은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은 연표 문제로 나와요. 어디 사이에 들어가나. 그래서 제가 계속 흐름 순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자겸의 난이 끝나자마자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건데요. 바로 묘청의 난이 일어납니다. 자, 계속 이자겸의 난을 겪었던 인종 때 일어난 게 묘청의 난이에요. 여기는 판수로 일단 잡아볼게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 서경으로 이사가자라고 했던 아저씨들의 이 서경파들의 주장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자겸의 난이 끝나고 나서 한 3년, 4년 후에 묘청이란 스님이 인종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하, 이거 보십시오. 우리 수도 개경의 기운은 이미 쇠하였습니다. 이자겸 난 때 보십시오. 개경 궁극도 불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러한 우리 고려가 다시 흥행하고 인근에는 오랑캐 36명의 오랑캐들이 넙죽 머리를 엎드리려면 수도를 이사를 가야 됩니다. 어디로? 서경으로, 평양으로. 서경 첨도 운동을 주장했던 게 바로 묘청을 비롯한 서경으로 이사가자라는 서경파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수도 개경의 기운은 쇠하였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대손손 장관이 나오고 사업만 하면 성공을 할 겁니다. 무슨 사상에 기반을 한 겁니까? 바람풍, 바람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이곳이 대빵대빵 좋은 것이다. 풍수지리설에 기반을 해서 서경으로 이사가자라는 게 바로 묘청 정지상들의 서경파의 주장입니다.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 이런 내용 나오고 밑줄 쫙 꺼버려요.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서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다음 같은 주장을 하였던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경파의 주장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반대로 계속 개경에 있자라는 아저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개경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자겸이 쫓겨나고 나서 유배를 가고 나서 그 자리를 메꾼 게 누구냐? 또 다른 문벌귀족의 넘버원이 등장을 해요. 아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아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김부시가찌가 등장을 합니다. 책이 싸게예요. 당군 신화가 엄청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주장을 봐야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경파의 주장을 볼게요. 이들의 주장대로 가면 이들은 개경에서 서경으로 수도를 위로 올리재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우리 아버지가 장수왕이 우리 아버지 강개토 대왕이 북쪽 땅을 다 차지했네? 난 이제 밑으로 가겠어요. 남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밑으로 천도를 하고 남진 정책을 했잖아요. 그럼 봐요. 반대잖아요. 수도를 위로 올렸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북으로 진출하자라는 북진 정책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북으로 가자라는 거는 지금 북쪽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4대를 하고 있는 군신으로 군주로 모시고 있는 금나라를 어떻게 치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 말대로 가면은 금국, 금나라를 정벌하자라는 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금나라 밑이 아니다. 금나라와 대등하다. 우리도 황제를 자칭해야 된다. 칭제의 권한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또 보여주는 거죠. 이게 서경파의 주장이에요. 이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반대로 개경파 김부식. 계속 있자고 하잖아요. 맞죠? 계속 있자라는 거는 여전히 어떻게 금나라를 4대를 계속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신라 계승의식을 보여줍니다. 선생님, 그래도 나라가 고려인데 신라 계승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들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전에 신라를 봐라. 당나라를 이용해 삼국 통일했잖아. 그 당나라에 버금가는 나라가 금나라다. 금나라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때 인종은 누구 편을 드냐?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문벌귀족, 개경파 김부식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묘청과 정지상을 비롯한 서경파는 그렇게 자기들이 꿈꿨던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 이름을 크게 위한다라고 해서 대위국이란 나라를 세우고요. 하늘을 열어 제끼겠다라는 첨계라는 연호를 쓰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거를 누가? 김부식 아찌가 사뿐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이 났던 게 바로 묘청의 난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묘청의 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풍수지리설 맞죠?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여기 묘청의 난 대위국 청계 연호고 맞죠? 그 세력들의 주장했던 내용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패턴으로 진압을 했던 거예요. 강군이 김부식이요. 서경으로. 그리고 묘청 서경 촌도운동 보시면은 이런 사료가 나와요. 묘청이 미축자 꺼버립니다. 맞죠? 아하, 서경 촌도운동이구나. 그리고 이거는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서경 촌도운동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요거는 심화에서 나오는데 요거 던져놓고 사료 던져놓고 다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묘청의 서경 촌도운동 내용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정변으로 갈 건데 요거는 시간이 너무 기네요. 끊었다가 맞죠? 다음 강의 때 고려사 다음 강의로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